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계 현안과 정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외 전략뿐 아니라 서민 실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외교 상황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는데요. YTN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비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경제, 사회, 외교 분야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남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외교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살펴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외교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전국 혼란이 장기화할 태세인데요. 대한민국의 현 주소,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김하미 박사님, 먼저 경제 소식을 전한 YTN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네,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다룬 보도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의 피부로 와닿는 직접적인 사안을 다룬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실감하진 않지만 시기적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이슈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정책이나 국제관계 안에서 경제 논리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는 당장 시청자의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실감하기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YTN 보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죠. 12월 4일 보도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후폭풍 계속, 또 대외 신인도 저하 우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금융시장 후폭풍 내용을 다룬 보도입니다. 환율과 증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은등 금융당국의 입장도 전했는데요. 또 이어서 같은 날 외국인 이탈로 코스피 2,500선 붕괴, 환율 1,410원대 제목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로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하락하고 또 코스닥도 1.98% 하락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전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또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했고요. 이로 인한 코스피, 코스닥, 또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환율, 증시, 내수시장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올 수 있는 장기적 경제 여파를 다룬 보도입니다. 탄핵 국면에 발묶인 K칩스법, 전력망법, 반도체 업계 사면초가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반도체 경쟁자들의 동향을 보여주고요. 한국 반도체 업계가 처할 수 있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R&D 세액공제율 등에 합의했음에도 탄핵 정국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안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 국가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탄핵 정국이나 정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됨을 인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미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과 유통업계의 부정적인 상황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 연회 취소까지 여행 유통업계도 끙끙 제목인데요.
당장의 부정적 상황뿐만 아니라 강화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그에 대한 유통업계의 긴장과 우려를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경제 상황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한 보도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재 경제 위기를 전하면서 환율, 증시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소재를 들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탁 물가와 또 고환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과 또 물가 압박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다룬 보도가 있었는데요. 10일입니다. 오르는 식탁 물가 덮친 고환율, 불안한 밥상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식품 가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낮아서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곡물 수입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밥상 물가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도 환율 상승, 또 정치적 불확실성 등 식탁 물가에 작용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물가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소비자와 가공식품 업체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으로 경제적 맥락을 보완한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고민도 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도 있었을까요? 비상계엄 이후 첫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또 가계, 기업 심리 위축으로 인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전했습니다. 13일 보도였는데요.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는 제목입니다. 탄핵 전국 장기화로 또 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특히 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연말 특수 실종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민생 안정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소식 후속 보도로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계엄령 선포가 경제에 미친 장기적 여파를 짐작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하게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팀 과제는 정책 공백 없어야, 재정통화, 금융정책 총동원 제목입니다. 출처가 따로 표기되지는 않았었는데요. 탄핵 전국 경제 성장률 비교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과 그 한국 경제 상황 추세를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경제 성장률 둔화나 어려움을 예견한 보도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으로 한국 경제 신뢰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정책의 무게를 경기 부양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경제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이 덧붙여졌는데요. 현재 경제정책 과제들과 대비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환기한 유의미한 보도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문제인 만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때인데 구체적인 정부 정책, 앞으로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4년에 30만 명 가까이 죽거나 실종된 남아시아 그 쓰나미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 취재했던 기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 파도가 지나간 뒤에 곧이어서 더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번은 그 계엄을 통한 경제의 파장은 뭐 그때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파도로 계엄 이후 한 사흘 안에 이 주식시장하고 환율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죠. 시가총액이 한 70조 정도가 날아가 버렸고요. 환율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파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도가 부동산 시장을 덮쳤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쪽이 불안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찬바람을 맞게 되면 건설 업계까지도 이제 그 파장이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제일 큰 파도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돈도 빼가고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 가뜩이나 낮은데 내년에는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중장기 뭐 단기 대책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인 통합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통합, 그러니까 이 계엄과 이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경기라는 게 원래 이게 항상 좋고 나쁜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탄핵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낸다면 오히려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생각에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합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그 대외 신인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일 텐데 이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 상황을 전한 YTN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적 실태를 알린 보도라든지 대한민국의 실정을 전하는 외신들이 참 많았는데요. 박사님 살펴주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 일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외교는 비상계엄의 여파가 강하게 미칠 수 있는 분야로 관련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도 표결무산 실시간 속보, 정치적 혼란 심화할 것 제목의 이 보도는 탄핵 표결이 무산된 후 미국 정부의 반응을 전망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가 외교 일정 변경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알렸는데요. 다만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에서 한국 방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이나 미국 내 해석은 어떤지 등에 대한 분석이 더 덧붙여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외교국인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를 전달하는 보도입니다. 백악관 계엄령 사전 통보 못 받아 중대한 우려 제목인데요. 이 보도는 미국 뉴스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현지 상황과 분위기를 빠르게 전달하는 특파원 보도였다는 점이 유의미했습니다. 다만 보도에 활용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보도에 활용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어느 시점에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미국 정부의 의견들이 어떤 맥락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마지막 해외 순방지인 앙골라에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국무부 부장관 또 부대변인 브리핑 시기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단 말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파원이 전달하는 외교 관련 보도라면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의 긴박한 상황, 그리고 주말이 끼어있는 여건들을 고려할 때 직접 인터뷰나 취재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차후라도 YTN 특파원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직접 취재와 인터뷰 등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지난 5일 보도인데요. 미 국무부 부장관, 윤 대통령 심한 오판, 백악관 민주주의 위한 목소리 낼 것 제목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해석과 맥락 소개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은 화면을 보고 추정해 보건대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인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발언을 했는가, 이런 맥락적인 정보는 시청자가 뉴스 보도에서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이라는 발언의 맥락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포럼에서 한 발언 같은 것들이 정부 인사가 외교적 발언을 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두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더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발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무게를 지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발언은 평시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하던 그 외교적 발언의 수위하고 비교해서 어떤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전문적인 해석도 함께 되면 외교 보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에 대한 맥락이나 그 무게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그 외교적 발언과 태도에 관한 YTN 보도를 살펴주셨습니다. 직접 취재의 아쉬움, 또 출처 확인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안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나라별 특파원들의 고충도 클 것 같습니다. 이후 이 후속 보도에서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중국에서 특파원 생활했을 때는 그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육자회담이었습니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외신 기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자 브리핑을 여는데 그때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질문이 육자회담이 언제 재개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확하게 8개월 동안 대답을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이 했습니다. 관련 국가들과 상의하고 있다라는 대답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기 때문에 취재가 그만큼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 특파원들의 취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조금 낫기는 한데 그래도 뭐 메일을 통한 질문, 전화 취재 이 정도이고요. 사람을 만나서 심도 있게 취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특파원들의 조금 더 그 분석적이고 집중적인 취재가 바람직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고충도 직접 전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그 미국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시하는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소식이 YTN 특파원 그리고 국제부를 통해 어렵지만 열심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은 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살펴주신 내용 들려주시죠. 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YTN 외신 보도를 분석하면서 참고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외교센터에서 미중일 30개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보도를 이어간 반면 중국 언론은 미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조금 다른 톤으로 보도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외신 반응을 살핀 YTN 보도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참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YTN 보도를 좀 살펴보면 지난 4일 보도입니다. 외신들 최악의 정치적 오류, 한국판 인육 폭동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국제부를 연결해서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려 명분 없는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전합니다. BBC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때문, 또 CNN 최악의 정치적 오류 뭘 얻으려 했는지 의문, 또 워싱턴 포스트는 6시간짜리 계엄으로 광범위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그런 소식들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로이터 통신과 또 AFP의 평가도 전합니다. 국제부에서 외신을 통해 해외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또 지난 5일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정치적 운명 불확실, 탄핵안 주목이란 제목의 대담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외신에서 해당 사안과 또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미 국무부 부장관이 윤 대통령 심한 오판 내려라고 언급한 부분을 직접 영상으로 전했고요. 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노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내용, 그리고 중국이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알리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될 정부가 그 현재 불안정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데요. 각국이 이번 우리나라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또 외교적, 경제적 파장에 관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유용한 보도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경제 외교 분석 보도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들이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 중장기 경제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불안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현재 경제, 외교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보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아미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넓은 시각으로 맥락을 읽고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계엄 선포와 이후의 상황들, 그리고 강해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뉴스에서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스 보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보다 큰 맥락과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면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이나 정치적 논쟁에 함몰되거나 무기력함에 잠식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요구해야 되는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AI 교과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른바 수포자, 영포자 없는 학생 맞춤 교육을 하겠다며 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도입합니다. 내년 도입할 예정인 AI 교과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핀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 도입하는 인공지능 교과서 76종이 확정됐습니다. 일반 서책 교과서처럼 학교별로 선택해 내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AI 교과서는 도입되기도 전에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입 계획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앞으로의 AI 교과서 도입 과정과 교과서로서의 지위 박탈 가능성을 다뤘는데요. AI 교과서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전한 보도였는데 AI 교과서 도입의 목적은 알렸지만 AI 교과서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궁금증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AI 교과서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AI 교과서는 내년 기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등 3개 교과에 처음 적용될 전망입니다. 당초 적용 예정이었던 국어는 초중고 전 학년에서 도입이 보류됐는데요. 영어 교과서들은 대체로 말하기에 AI 기능을 사용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 AI가 음성을 인식해 발음, 강세와 리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인데요. 수학 교과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미 배운 단원, 보충이 필요한 단원 등 개인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틀린 문제를 토대로 AI가 학습자 수준을 분석해 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문제 등을 풀게 한다는 방식인데요. 수업 중 궁금한 게 생기면 화면 우측에 있는 챗봇을 열어 AI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상으로도 여러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출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학업 성취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학생이 숙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선생님이 낸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 등 학습 진행 상황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 교과서는 학습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게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풀게 하는 기능도 갖춘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블랙 아이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 많은 눈이 내린 수도권 일대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눈이 오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생긴 블랙 아이스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새벽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뒤따라가던 차량은 아예 한 바퀴를 돌고 맙니다. 이렇게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YTN과 전문기관의 실험 결과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 거리가 일반 도로의 배가 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 아이스 구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리기도 했는데요.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상황 보도에서 연쇄 추돌하는 장면을 통해 위험성이 더욱 와닿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시청자가 알아두면 좋은 블랙 아이스 대처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블랙 아이스란 낮 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새 도로의 기름 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것을 뜻합니다. 얼음이 얇고 투명하다 보니 육안으로는 아스팔트의 검은색과 잘 식별이 되지 않는데요. 블랙 아이스란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블랙 아이스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어 상태 등 차량 수시 점검. 두 번째,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 세 번째, 급가속, 급제동을 피하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 조작. 네 번째, 코너를 돌 때는 브레이크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 등인데요. 만약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 이미 차가 미끄러지고 있다면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꺾어야 합니다. 이때 미끄러지는 방향은 차량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뒷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으면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뒷부분이 왼쪽으로 쏠리고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시속 30km가 넘으면 핸들을 제대로 꺾어도 방향 전환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렇다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관성에 의해 차가 더 밀리기 때문에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핸들을 옳은 방향으로 조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허위 영상물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만 500건 넘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퍼지며 딥페이크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SNS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공유하며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교육부도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확인해보니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피해 학생이 9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청소년들에게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로 청소년들의 인식 문제를 짚으며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인 학교 상황을 다루었는데 보도 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관련 기관의 예방 교육 사례를 제시했다면 더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욱 풍성한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사례를 살펴봅니다. 지난 9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딥페이크 활용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개 교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교육은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 유행, 이에 대한 대응 방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또한 피해 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긴급하게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경찰청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관련 신종 범죄 발생 시에는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해 범죄 확산을 막는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최근 한국 및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로써 K-팝, K-콘텐츠에 이어 K-문화까지 주목을 받으며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는 재외동포 사회의 여러 이슈와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문화 소식을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에피소드를 간략히 정리해 소개한 후 취재한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6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과 쿠바와의 재수교를 기념해서 재외동포청의 초청으로 쿠바의 한인동포 후손이 직접 한국에 방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형충안을 방문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인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여러 행사가 소개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흥보가 공연과 프랑스 국기로 장식한 소고를 들고 부르는 아리랑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공연 시작 전 익숙하지 않은 판소리 추임새를 배우는 모습은 시청에 재미를 더해주었고 사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 하나 된 공연 현장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아르헨티나에서는 김치 담그기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김치 담그기에 학구열을 쏟는 모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행사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행사 담당자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교감하기 위한 노력과 공연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을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인터뷰 장면을 우측에, 좌측에는 자료 화면을 배치해 함께 보여준 것이 인터뷰 내용에 공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매주 입양동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양되기부터 입양된 이후의 삶까지 한 사람 전체의 인생 스토리를 전해주는 코너인데요. 직접 겪어보지 못한 입양동포의 삶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타국에 살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 현재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문화 소식과 재외동포의 삶을 친근하게 다루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K-컬처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글로벌 코리안을 통해 앞으로도 한류 문화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새해에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YTN 시청자 비평 플러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